미국 대선을 약 3개월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도전을 전격 포기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첫 대선 후보 토론으로 건강과 인지력 논란이 불거진 이후 후보 사퇴 압박 끝에 내린 결정인데요. 급변하는 미국 대선의 판세,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이슈 태그 단 하나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죠. 미국 백악관의 모습이 또 보였는데 미국 대선에 정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 도전하다가 돌연 사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앞서 리포트도 많이 보여드렸고 교수께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우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퇴를 선언하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아무래도 그 두 가지 큰 틀에서 두 가지 내용을 얘기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난 4년 동안 미국이 많은 성장을 이뤘고 또 경제 성장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발전을 이뤘고 이것은 미국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이제는 재선에 도전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재선 도전을 접고 이제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성명에서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 이런 성명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자신의 재선 가능성을 이제 접고 이제 카밀라 해리스 혹은 올 11월 대선 본선에서 민주당의 승리에 기여하겠다. 이런 그 뜻을 내비쳤습니다. 1차 대선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가 좀 부각된 점도 있었고 그동안 사퇴 요구가 많이 빗발쳐 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대선 완주 의지를 계속해서 고집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그것도 또 측근들도 발표 1분 전에 알게 됐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비밀리에 후보 사퇴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끝까지 대선 완주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 급변하게 변하고 있고 이제 더 지나면 아름답게 퇴장할 수 있는 기회마저 놓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면초가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전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지금 주말 사이에 그러한 그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달 말에 1차 TV 토론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했다. 이러한 평가를 받긴 했습니다만 저도 그 TV 토론을 자세히 지켜봤지만 실수하거나 인지적 논란이나 건강 논란 그럼 충분히 그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해온 게 있는데 이 TV 토론회 한 번 때문에 이렇게 진보 언론 쪽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사퇴 논란에 휩싸여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번에 전격적인 결정을 하게 된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1차 TV 토론 그때 단기적으로 불거진 인지력 건강 논란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이라든지 건강 문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었고 그렇지만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통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당대회까지는 기다려보자. 이러한 그 내부적인 입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차 TV 토론회에서 인지력 논란, 건강 논란이 다시 불거지게 되니까 이젠 더 이상은 이제 그 목도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겠죠. 열심히 4년 동안 일을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성과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 잘못됐다고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느냐. 그래서 완주 의사를 갖다 표명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 민주당 리더십이라든지 측근들까지 이제 사퇴를 종용하고 독려하는 이런 분위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낸시 펠로시라는 그 자신의 정치적 우군 동지가 찾아와서 이제 만약 완주를 하게 되면 민주당이 대선뿐만 아니라 연방 상원 하원의원에서도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들이대고 그다음에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선거 자금을 모금하는 것도 녹록지 않다. 이러한 보고를 받았을 때 이제는 그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격적으로 사퇴 결정을 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마음을 뭐 직접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갑작스러웠고 워낙에 비밀리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글 말고 직접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좀 구체적으로 밝힐까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실제로도 금주 후반에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라고 말을 한 상황입니다. 어떤 이야기 좀 하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요번에 그 예. 사퇴 성명을 했던 부분을 보다도 구체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에 미국 국민을 대표해서 대통령으로 이제 재직한 것은 정말로 영광이었고 그래서 정말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감사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이런 아름다운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재선을 포기하지만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해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을 망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걸 위해서 내가 한 몸 기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가 나를 대신해서 그런 역할을 충실히 잘해줄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카멀라 해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도와달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선을 포기했지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답게 그리고 명예롭게 퇴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했고 그렇지만 워낙 긴박하게 사태가 진행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민주당의 분열된 목소리를 잠재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기양양하게 지금 어떤 여론을 주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번 주말에 사퇴 선언을 하고 좀 예. 시간차를 두고 이번 주 말쯤에 자신의 거취 입장 표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민주당 차기 후보가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 지지를 밝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어떤 인물입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인물이죠. 최초라는 수식어가 계속 따라다녔던 비백인 여성 정치인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률가 출신이기도 하고요. 예. 여성의 몸으로서 이제 캘리포니아 어떤 그 검찰총장까지 법무장관 검찰총장까지 역임하신 분이고 그리고서 2010년대 후반에 이제 2016년에 연방 정치에 뛰어드셔가지고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이 됐고 그리고 2019년에 대선 출마를 해가지고 바이든 후보와 함께 대선 경선에서 경쟁도 했던 그런 그 후보거든요. 그래서 경선에서 비록 이제 중도 하차하긴 했지만 그래도 예. 불구하고 2020년에 바이든 후보로부터 부통령 후보로서 낙점받음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또 화려하게 이제 백악관에 입성을 했는데 입성한 이후에는 그럴듯한 정책적 성과를 보이지 못했어요. 2인자라는 그 꼬리표를 띄지 못했고 어떤 인지를 높이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실패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과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의 대안으로 등장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다니고 있고 이것은 향후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초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존재감이 뚜렷하지 못했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카멀라 해리스에 대한 민주당 내에서 평가라든지 지금으로선 거의 뭐 1순위로 점쳐지고 있는 게 사실화되어 있습니까? 아무래도 대세론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것 같아요. 예. 최근까지만 해도 해리스 부통령이 그나마 현실적으로 이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 그런 부분이 가장 주목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해리스 부통령은 그나마 다른 하마평에 있는 후보들보다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이라든지 이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라든지 그레첼 휘트머 또 미시간 주지사같이 이렇게 그분들이 민주당이 잠룡으로 차기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겠지만 현 상태에서 전국 무대, 대선 무대에서 검증을 받은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그나마 나은 카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해리스 티켓으로 해서 2020년, 2024년을 다시 재선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정당성, 즉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후보직을 승계할 때 인수하게 넘겨줄 때 가장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해리스 부통령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어떤 바이든 해리스 티켓이 여태까지 모금한 천문학적인 9천만 달러가 넘는 그러한 선거 자금을 승계할 때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 해리스 후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그 경쟁에서 또 경쟁력은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해리스 부통령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를 선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다라고 혹평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바이든보다 더 이기기 쉽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응, 평가절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겠죠. 이제 선수가 바뀌고 새로운 판이 열리는데 선제적으로 어떤 그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 공화당이 이제 하원 의장이라든지 마이클 존슨 하원 의장이라든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격하는 포인트는 그거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사실상의 민주당 그 대선 후보로 낙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력, 건강 논란 때문에 사퇴를 종용받아가지고 예. 이제 물러나게 되잖아요. 그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민주당 인사들은 바이든이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를 숨기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여기까지 끌고 왔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을 내세워서 민주당 집권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선도 사기, 그리고 집권도 사기, 성과도 사기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편없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었는데 억지로 지금까지 끌고 왔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건 최악의 대통령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를 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그 공격으로 자연스레 연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2인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 해리스 티켓이 지난 4년 동안 미국을 통치해왔고 그 정점에 문제가 있는 바이든이 있고 그걸 목도하면서도 아무 그 어떤 조치 취하지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똑같이 최악의 부통령이 되는 거고 적합하지 않은 인사다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리스 후보로 이제 그 바뀔 전환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바이든과 해리스 두 후보를 싸잡아서 공격할 수 있는 어떤 효과적인 그런 공격을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럼 교수께서 보기에 진짜 이 발언처럼 해리스가 더 이기기 쉽다라고 트럼프에게 여겨지겠습니까?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예.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그 승승장구하는 그런 그 대세론을 자기가 얻었다 생각을 하고 있을 예.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 최근에는 47대 4% 아니면 45.4% 해가지고 2% 정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긴 합니다만 예. 그 이전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차 범위 밖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어요. 예. 물론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을 하게 되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가 올라갈 것은 자명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 바이든의 어떤 경쟁력을 트럼프 대 해리스의 경쟁력을 봤을 때는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내비칠 수 있는 그런 그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이제 미국 내에서 정치인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 가장 높은 수준의 애국자라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함과 동시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해리스에 대한 얘기는 아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어떤 배경을 좀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신중한 모습을 취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뭐 나이는 아직 젊으시지만 그래도 원로라고 어른으로 그 취급을 받는 대접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어떤 그 후보에 대해서 인도스 어떤 그 승인을 하게 되면 지지를 하게 되면 이건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민주당 경선이 어떻게 실시돼서 바이든 대통령이 후임을 뽑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고요. 어떠한 후보가 구체적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어떠한 경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불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리고 다른 민주당 원로라든지 리더들이 그냥 그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지지선을 해버리면 이거는 다른 출마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의 어떤 그 출마 가능성까지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잘못한 민주당의 분열로 일어날 수 있고 의견 대립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신중하게 이제 그
입장을 취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전 대통령이 사퇴한 것은 아름다운 결정이고 애국자다운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해가지고 향후 민주당이 대안을 뽑을 수 있는 명분과 공간을 정치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원로의 그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라든지 여타 어떤 예. 민주당의 그 원로라든지 어른들이 최대한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민주당이 크게 분열하지 않고 이제 그 차기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미국 대선 구도가 급변하고 있는데 대선까지는 100일이 조금 넘게 남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장 새 후보를 지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여유가 있다는 시간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좀 고민이 많을 텐데 계속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해리스 부통령이냐 아니면 아예 새로운 인물이냐 어떤 후보를 낼지 좀 민주당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을 텐데 후보 지명 절차에 있어서 어떤 방식들이 논의가 되겠습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사실상으로 경선에서 승리한 현직 대통령이 사퇴를 종용받아서 사퇴하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이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사퇴하는 그런 경우는 1952년이나 1968년에 있었지만 맞죠. 예. 이런 경우는 초유의 사태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 어떤 전국위원회 당시자라든지 리더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대선 승리를 위한 불가피한 그러한 결정이었다라고 어떤 인식을 하면서도 이 절차를 어떻게 그 구체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당내 어떤 귀하길의 내규를 가지고서 결정해야 되는데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이런 그 뉴스의 내용을 보면 예, 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내년 다음 달 19일이죠. 시카고 세계주 전당대회에서 그 대의원들이 자유투표를 통해 가지고 출마한 후보에 대해서 어떤 그 표를 행사하고 거기서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것. 예.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현재로서 높은 그 시나리오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단독으로 출마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이 거의 압도적인 수로 그분을 갖다가 지지해가지고 대선 후보로 낙점이 되고 출정식까지 이제 하는 그게 가장 그 민주당이 바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일각에서는 경선도 미니 경선도 좀 해야 된다. 어허. 왜냐하면 전통적인 경선처럼 몇 달에 걸쳐 할 수 없으니까 짧지만 그래도 몇 명의 유력한 후보가 나와가지고 또 짧은 나름대로 일정을 만들어서 경선을 치르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흥행을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컨벤션 효과 같은 거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예. 고려하는데 너무나도 그것은 좀 위험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어떤 민주당 분열, 갈등을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을 둘러싼 고령 리스크로 민주당 내의 내홍이 불거졌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갈등을 다시 조장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온라인 투표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시켜가지고 다음 달 19일에 시카고에서 그 개최되는 경선을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지지층들의 결집을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미국 여론의 관심을 갖다가 증폭시키는 그 방법이 가장 전통적이지만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그 흥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대로 아직은 뭐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 같고 실제로 나오는 가능성 중에 하나가 물론 본인은 지금 뭐 당장 얘기하는 건 없지만 미셸 오바마 이야기가 또 조금 나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는 하는데 뭐 관련해서 뭐 지지율 조사도 뭐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미셸 오바마 여사도 예.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거예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아무래도 자신은 아무런 얘기도 안 했는데 그것도 유력한 대선 후보로 등장을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양재 여론조사 결과에서 10% 이상으로 승리하는 결과가 나오고 예. 그래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은 미셸 오바마 여사는 어떤 그 정치에 뜻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미셸 오바마 여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그 문제점 한계라고 한다면 뭐냐면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선 후보라는 것은 그러한 정치 경력에서 최정점에 달하는 가장 그 어려운 그런 직위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 경력이 전무한 물론 영부인을 역임하셨습니다만 정치 경력이 전무한 그러한 후보가 바로 대선을 직행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미셸 오바마에 대한 어떤
체계적이고 송곳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그 대선에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공화당 측으로부터 정말로 송곳 같은 검증이 이루어질 거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치명타를 입을 수 있고 그렇다면 그 검증되지 않은 후보를 내세워서 어떤 그 대선 승리를 노린 것은 매우 성급한 정치적 결정이었다라는 그러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봤을 때 미셸 오바마 영부인이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은 이 단기간에 출마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직후에 하루 만에 민주당에 약 5천만 달러의 기부금이 쏟아졌습니다. 2020년 대선 이후에 민주당의 하루 기준으로 온라인 기부액 중에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 기부금을 보면 바이든에 등졌던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고액 기부자들이 이제 바이든에게는 더 이상 지지를 하지 않겠다. 일종의 보이콧을 선언을 하고서 이제 바이든 사태를 종용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줬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답을 하면서 이제 그 일부에서는 일부 기부자들은 이건 해리스에게 기부하는 거다 이렇게 그 명시까지 하면서 어떤 그 민주당이 해리스를 중심으로 결집하기를 바라는 그 기부자들도 있고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이번 11월 본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기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취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보다 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줄 것이고 그리고 소액 기부자들까지 해리스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민주당 11월 본선 승리에 기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지 않겠습니까? 바이든이 된다면, 트럼프가 된다면으로만 생각했던 우리 외교가 앞으로는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교수님 의견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트럼프 양자 대결이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사실 그 두 후보가 당선됐을 때 우리가 대미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그렇죠. 이제는 해리스 대 이제 트럼프 혹은 제3의 인물 민주당 후보 대 이제 트럼프 대 이렇게 트럼프를 이렇게 압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우리가 어떤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본다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고 친다면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 2.0.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유산을 승계할 것이 자명하고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자신만의 외교 정책을 펼치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이든의 유산을 승계한 민주당의 대통령. 이러한 포지셔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해리스 대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대 트럼프 대 우리가 준비했던 그 정책 방향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전략의 수정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본인이 가지는 후보가 본인이 가지는 그러한 세부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전술이나 방법 수단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초유의 사태 즉 후보가 중간에 교체되는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대미 관계를 준비할 때 대선을 후보를 준비할 때 지금 올해보다는 보다 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다 폭넓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요동치는 미국 판세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